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드셨어요? 네, 드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재산세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이 올라갈 거예요. 상한 자체가.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인 사람에 한해서는 원래 200%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세금의 2배 이상은 안 올랐는데 30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는 이 사람들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50%로 하향한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것까지는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임위는 통과는 안 했지만은 그냥 입법안으로 잠깐 누군가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거 150%로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율도 앞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릴 예정인데 세율 올라가죠. 그 다음에 상한 올라가죠. 그러면은 세금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일단은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요? 네,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은 얼마를 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6억이 넘어야 되고 1주택자는 9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상향 조정하자. 예, 그래서 다주택자는 9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게 하고 1주택자는 12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게 하자. 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는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왔다 갔다 워낙에 지금 총선 지금 날짜라서 일단 막 던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막 이 사람도 던지고 있고 저 사람도 던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은 이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올려놓은 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선거용으로.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러한 식으로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세율 부분은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올랐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냥 이건 단순하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원래 작년까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였는데 작년에는 85%였거든요. 올해는 90%죠? 내년에는 95%로 올라가죠. 내후년에는 100%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는 이제 올해는 90%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5% 올랐어요. 여기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이 뭐냐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되느냐면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세율 인상한대잖아요. 정부 입법안이. 자, 그러면 세율 인상됐지.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갔으니까 뭐 올라갔어요? 과세표준 올라갔죠. 자, 과세표준 올라가면서 누진세인데 누진율이 올라갔으니까 세액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는 거죠. 올해 종합부동산세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통과되면. 저를 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 이야기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집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집이면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거든요. 이 안에서 제외시켜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여기서 빼준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은 의미가 없다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넣더라도 다 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세금은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네. 거기에 이제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이 올라가게 될 건데 자, 간단하게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 가격이 20억이다. 공시 가격이 20억이면 20억에서 일단 6억을 빼면 6억 원을 빼게 되면 14억 나오잖아요. 그 14억의 90%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세금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 세금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법률안으로는. 근데 개정 법률안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0억인 사람, 공시가격이 20억이신 분은 약 342만 원 증가할 거예요. 지금 개편안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100억 원인 사람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약 2,8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와요. 공시가격, 본인이 100억 정도 가지고 부럽기만 합니다. 예. 저도 이 정도 있으면 그냥 낼래요. 근데 지금 증가액이 2,800이라는 거지 원래 세금 자체가 1억 4천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억이신 분이 보유세로 1억 4천을 낸다라는 건 죽으란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추가돼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그 한마디예요. 이 표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방법은 뭐예요? 일단 내 명의로 집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채 집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똘똘한 집 하나면 된다. 그죠? 왜 그러냐면 1주택자가 되면은 일단 6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요? 9억을 공제하니까 일단 3억에서 혜택을 보잖아요. 현재 규정으로는.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12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그래서 9억을 빼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세율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지만 요 혜택을 받죠. 연령에 따른 혜택하고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장기 보유 혜택을 받는데 그게 지금 정부 개편안에는 이번에 인상할 예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연령에 따른 부분이 10%, 20%, 30%였는데 이제 2, 3, 4로 올릴 예정이에요. 장기 보유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두 개,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최대가 70세 이상인 분이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합쳐서 몇 프로 공제가 돼요? 근데 최대 70%예요. 근데 이걸 10%씩 인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개 합치면 90이죠? 그래서 최대 공제율이 80%까지 올라가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2주택 이상은 세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고 1주택자는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것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60세 이상인 분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예요, 이건요. 일단 1주택자고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한테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고 그냥 집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세금 몽땅 내면서 수익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 비용 처리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건 쓸데없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최대한 낮추는 게 상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고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세금 계산해보면 전부 다 줄어듭니다. 근데 얼마 안 줄어들죠? 10억이면 만 원 줄어들고 15억이면 9만 원 줄어들고 20억이면 24만 원 30억이면 84만 원 줄어들죠? 현재 법률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 근데 아까 늘어나는 것은 막 2천만 원씩 막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것은 몇십만 원 줄어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부터 세금 자체가 적게 나와요. 애초부터 세금 자체가 적게 나오니까 줄어드는 속도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뛰면은 뭐예요? 2배 뛴 거죠. 근데 100만 원 올랐다고 하잖아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만 원으로 줄면 2배 줄어든 거죠. 근데 줄어드는 것은 만 원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은 비율로는 똑같은데 숫자상으로 보면은 줄어드는 속도는 작고 늘어나는 속도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한번 볼게요.
20억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얼마네요? 154만 원을 내요. 그죠? 현재 규정으로 따지면. 근데 아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4만 원 줄어들죠? 자, 근데 아까 보죠. 똑같이 20억인 사람이 다주택자면 1034만 원 내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인 사람이 20억이면 1000만 원 넘게 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차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는 못 받아요. 못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6억만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20억에서 얼마 공제돼서 6억 공제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20억이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6억만 공제가 되고 1주택자는요. 9억이 공제가 되는 거고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고 1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자 똑같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세율도 똑같아요. 어차피 세율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고 이것만 달라지죠.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그렇게 해서 세액이 나왔을 때 1주택자는 여기에서 하나 더 혜택을 보는 거고 세액 공제 혜택을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쭉 보면 다주택자는 지금 얼마 나오느냐면 20억이면은요 1036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세율이 인상되면은 세금이 1378만 원 나와요. 근데 아까 1주택자였을 때 20억이면 원래 세금이 154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애초부터 차이가 나요. 근데 요게 또 늘어나면 세액공제율이 늘어나면 이게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1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벌써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1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자인 사람하고 1주택자인 사람하고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차라리 비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2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은요. 무조건 명의를 팔던가 아니면 명의를 쪼개던가. 그렇죠? 뭐 공동명의를 하셔도 좋고 하여간 명의를 나누십시오. 아니면 신탁을 하셔도 좋고.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TV에서 한번 나오는데 요즘 신탁하는 것들이 유행이래잖아요. 자,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면은 내 명의가 아니라 그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니까 일단 명의가 쪼개져요. 명의가 쪼개지니까 일단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신탁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개의 상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임대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신탁회사에다 맡겨놓고 네가 수익을 내. 그리고 수수료 떼가고 나머지는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축권이 올해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됩니다. 이축권이 뭔지는 아시죠? 글자 그대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네,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작년까지는 이축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만약에 이축권을 팔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로 나온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축권 거래하면은 양도소득세 올해부터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축권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무조건 2달 이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라고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걸 뭐랑 같이 팔아야 되느냐면 토지 건물하고 같이 팔았을 때 이축권을. 근데 만약에 이축권만 따로 평가를 해서 거래를 했다. 그때는 요건 다른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어쨌간에 세금은 내긴 내는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여러분들 뭐 중개사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네. 그냥 세금 냅니다. 요 정도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이상 보유해야 장특공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3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년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원래가 몇 프로냐면 2%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기간 곱하기 2%가 장특공제율이라고요. 자, 8년 보유했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요. 16%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9구단 2단 외우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게 최대가 몇 프로까지 공제가 돼요? 30%까지 공제가 되는데 1주택자에 한해서는, 즉 고가주택을 말하는 거죠. 1주택자에 한해서는 80%까지 공제가 되죠. 근데 그게 작년까지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1주택자가 8%씩 해서 최대 80%였고 올해부터는 3년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는 있는데 2%씩 해서 최대 30%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그냥 2년 미만 거주하든 말든 상관없이 8%씩 해서 최대 80%까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2년 이상 뭐 한 경우에 한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일단 3년 이상 보유는 하셔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되고 거기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지만 8%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3년 이상은 보유는 했어요. 보유는 했는데 2년 거주는 못했다.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씩 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그러니까 이건 작년까지 규정이고 이건 이제 올해 규정이고. 아셨죠? 근데 개정안이 또 나왔어요. 개정안이 나오기를 일단 2021년 내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올해만 지나면 끝이에요, 이것도. 네.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느냐면 일단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받긴 하는데 8%를 다시 두 개로 쪼갤 거예요. 4%씩. 그래서 보유기간에 대해서 4%씩 해서 최대 40%고 거주기간에 대해서 4%씩 해서 최대 4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20억이고 양도차익이 10억인 자,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안 썼는데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현재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니까 몇 년부터예요? 2년부터죠. 그러니까 보유는 일단 몇 년 했고 10년을 했고 보유는 일단 10년을 했고 그 기간 중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라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이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10억이니까 필요경비가 1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익이 10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한 거예요. 원래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죠. 그러면 원래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양도가액이 9억을 넘었잖아요. 양도가액이 9억을 넘었으니까 얘가 고가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이 되면 9억 초과분인 11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10억 곱하기 20분의 11을 하면 되죠. 20억 중에서 11억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니까 5,500인가요? 네, 5,500만 원 나오잖아요. 양도 차익이. 근데 작년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2년은 보유했으니까 8%씩 해줘야 돼요? 아니면 2%씩 해줘야 돼요? 8%씩 해주라고. 2년 거주를 했으니까.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거주 안 했잖아요. 2년 거주 안 했고 그냥 10년만 보유했다.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고 그러면은 딱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15년 갈게요. 그냥 최대치로 가기 위해서 15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2%씩 해서 30%만 해준다고요. 그러면 3, 5, 15, 3, 5, 15니까 1650만 원 된다고요. 여기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시겠어요? 근데 2년 거주했죠? 2년 거주했으니까 이 금액에 80% 해준다고요. 80%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5억 5천이죠? 5억 5천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5억 5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80% 하게 되면 4억 4천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몇 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15년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 나오죠? 근데 최대가 40%니까 40% 예. 최대가 40%니까. 그 다음에 2년 거주했죠? 첫 번째 칸이. 그러면 2년 곱하기 4. 8%죠? 뭐 얘는 그대로 40%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8%. 그래서 48%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까지는 그냥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이거 보지 말고 여기에 8%를 곱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와요? 80%인데 내년부터는 이거하고 따로따로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것도 어차피 2년 이상은 거주했죠? 2년 이상은 거주했으니까 이제 몇 프로짜리고 8%짜리고 이제 거주기간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거주기간을 보는 것은 2%를 적용할 거냐 8%를 적용할 거냐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거주기간을 보는 거고 계산은 보유기간만 보고 계산해요. 보유가 10년이니까 몇 프로? 80%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거주 따로 보유 따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보유가 몇 년? 10년이니까 4에 이제 8이 아니라 4로 가라고 두 개로.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니까 20이고 그래서 60%라고요. 자, 여기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80% 맞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죠? 자, 근데 내년부터는 자, 보유 몇 년? 10 곱하기 4. 거주 몇 년? 7 곱하기 4. 그래서 68%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제 계산 두 번, 이제 9구단 4단 외우셔야 돼요. 자, 보유 몇 년? 10년이니까 40%. 거주 몇 년? 10년이니까 40%. 그래서 80%. 그러니까 10년 거주해야 올해하고 똑같아져요. 내년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2년 안 됐다. 2년 안 됐으면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데 그냥 2%짜리예요. 그러니까 2%짜리고 만약에 15년 보유했다. 10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5년이라고 잡으면 그냥 30%만. 30%만. 네.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올해 파시라고요. 1주택자에 한해서예요. 어차피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뭐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지 일반 토지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올해 파나 내년 파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30%니까 최대가. 예. 그러니까 1주택자 고가주택에 한해서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적용이 됐을 때 올해는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보유기간이 10년만 넘어가면 80%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도 10년을 해야 되고 거주도 10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몰라요.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지금 고가주택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누구죠? 이낙연 대표인가 정세균 대표인가 그 뭐 집 하나 파는 거 뉴스에서 보셨나요? 10몇 억인가 뭐 20몇 억인가 팔았던가요? 뉴스 보신 분 있죠? 아니요. 싸게 판 게 아니에요. 1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19억인가요? 근데 세금은 5천만 원 냈대요. 그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가주택. 한 20년 보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분만 잡고 9억 초과분이니까 금액이 확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조건 80%고 10년 넘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0%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자체가 보세요. 자, 지금 20억에 팔았는데 20억에 팔았는데 세금은요. 2200에 오래 팔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분은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2년 이상 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팔았으면은 20억짜리여도 세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20억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한 19억인가 그 정도에 팔았을 건데 세금 5천만 원 냈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많이 낸 건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액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고 그분이 1세대 1주택이거든요.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고가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는데 고가주택이고 오래 팔았으니까 그 집에서 10년을 거주를 안 했어도 80% 혜택을 받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골 때리는 내용이 하나 있죠. 이거. 자,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요건 아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 기존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하나 새로 샀다. 신규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다. 그랬을 때 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그냥 몇 주택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요 양도하는 시점에 걸려있는 이 집은 양도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산 집이어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요 기존 집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고 요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었을 때 한해서 그때만 2년 이내 팔아야죠. 요게 작년까지 규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작년까지 규정인데 이번에 바뀐 내용이 이걸 1년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문제는 1년 이내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들어가야 되고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팔기만 하면 됐어요. 꼭 그 집에 안 들어갔어도 됐다고요. 올해부터는 무조건 일단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입에 대한 요건하고 양도에 대한 요건이 전부 다 몇 년으로 축소됐느냐? 다 1년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물론 전제 조건은 지금 둘 다 무슨 지역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3년이에요. 그때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1년 이내 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 뭐 해야 돼요? 양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집으로 그러면은 들어오란 소리잖아요. 전입신고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집에 세입자가 남아있어요. 이 집에.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샀으니까 누군가는 이 집을 나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판 사람하고 여기 세입자하고 지금 계약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직 세입자가 안 나가요. 그러면 전입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입을 못 하니까 그때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줘요. 임차인이 있다면. 근데 저도 지금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전입은 2년으로 연장해줬는데 요거 파는 것은 그대로 1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년 이내 팔았는데 아직 남아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요?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없어, 현재. 그래서 저도 이건 가끔 질문하시는데 아니 만약에 그러면 여기 세입자가 있어서 내가 1년 안에 전입을 못 들어가는데 이 집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거 1년 안에 팔으라고 하면 나 어디로 갑니까? 그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저도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걸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2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근데 2년을 한도로 했을 때 무슨 기한을 연장한다고 했느냐면 전입과 양도 기한을 연장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전입 기한만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과 양도 기한을 이랬으면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냥 전입만 써놨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양도가 빠졌지 않았느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해석내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뭐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1년 안에 못 들어간다면 전입 시기는 2년으로 연장해 주겠지만 양도는 1년 안에 팔고 그 사이에 길거리에 나왔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추가된다. 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되고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뭐 해야 돼요?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상식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은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제는 2년을 거주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임대기간 끝나고 2년을 더 살다가 팔으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수업하면서 왜 표정들이 다 너무 안 좋은데 갈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 그것도 경과 규정 잘 보셔야 됩니다. 경과 규정. 아시겠죠? 네, 작년 12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부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작년 12월 17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자, 작년 12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16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무사들한테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세무서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냐면 요 경과 규정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왜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행일자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시행일자를 안 보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취득세에서 7억 5천에서 9억 사이에 취득한 것을 원래는 2%에서 3% 사이에서 내야 되는데 그냥 2%까지 적용하는 것은 작년 말까지 계약을 하고 올해 3월까지 잔금을 치른 사람. 자, 이건 작년 12월 16일까지 임대사업자 한 사람은 거주 요건 없고 12월 17일부터 임대사업자 한 사람은 거주 요건이 들어가고. 죽겠어요, 저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날짜를 계속 적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물어보면 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규정만 보지 마시고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요. 시행 시기를.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16일 이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느냐. 16일 이전에 구입해서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것에 대해서는요.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 이후 거부터 적용한다. 17일. 작년 12월 17일.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2022년도부터 내후년부터 시행될래요. 네, 내후년부터 시행될 내용인데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고 그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올해 연말에 가봐야 알고 또 가봐야 언제든지 법은 바뀔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아파트는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는 부스토지가 없으니까. 대지권으로 들어가잖아요.
단독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즉 주상공 지역에 있으면 5배까지만 그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축소시킬 거예요, 이제. 5배에서 3배로. 네. 그러니까 그냥 축소된다. 하여간 좋은 소식은 단 한 개도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겸용주택 있죠?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에요. 그죠? 네. 나중에는 그냥 크든 적든 무조건 쪼개요.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만 주택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면적이 크다고 해서 상가 쪽까지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네.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물론 이게 지금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전제 조건은. 고가주택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원래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내년부터 지금 시행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양권이 원래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즉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원래 세금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대출 심사한다거나, 그러니까 대출 낼 때 무주택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무주택자냐 아니냐 할 때 분양권이 들어가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 그때도 분양권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안 봐요.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봐요. 잔금 치를 때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집어넣겠다고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아까 취득세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쪽하고 양도소득세 쪽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이게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구나. 건물 자체가 흔들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지금 칠판이 움직인 줄 알았어요. 하여간 이게 움직일 리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원래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을 2채 가지고 있느냐, 3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0% 세율이 추가되느냐, 20% 세율이 추가되느냐, 이게 중과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율은 10%나 20% 추가되죠. 거기에 입주권까지는 주택수에 들어갔었다고요. 계속. 왜냐면 입주권이라는 게 주택이 권리로 전환된 것이다 보니까 주택수에 넣었어요. 근데 분양권은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들어가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내년부터 뭐 시행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죠? 네. 세율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매매로 거래를 했었으면 사는 사람은 원래 4%를 내야 되고, 파는 사람은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 보유했으면 40%,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2% 이렇게 갔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자, 집을 거래를 했다.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4%가 아니라 1%에서 3% 사이에서 잡아줬잖아요. 물론 3주택 이하였을 때. 집을 사서 3개 이하가 되면은 이걸 적용한다고요. 그 말은 집을 거래할 때 세금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율 줄여줄 테니까.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40%. 주택은 이게 40%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6에서 42% 누진세를 적용을 해줬어요. 주택만. 근데 다시 회귀시키겠다. 그냥 일반 부동산처럼 똑같이. 내년부터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법률을 딱 보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년에 축소돼요, 안 돼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되죠. 왜? 지금은 1주택자에 대해서 80%가 받는데 내년부터는 4%씩 두 개로 쪼개서 지금 하니까 축소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율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해 팔아라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내 이렇게 협박해놓고 나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세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부담이 7억 5천에서 9억 구간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이제 3월 이후부터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월부터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앞으로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서우면 집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제 올해 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축소되잖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물론 1주택자에 한해서겠지만 그 다음에 세율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가고 내년부터 쉽게 말해서 올해 안에 집을 정리하십시오.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마디예요. 올해 안에 집 다 정리하십시오.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집 없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좋을 리가 없죠. 네. 왜? 뭔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지금 욕밖에 안 나와요. 계속 지금 욕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언제까지 팔면 6월 말까지 처분하면 기존 혜택 그대로 다 주겠다. 모든 혜택 다 주겠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 내에 다 처분하십시오. 즉 기간을 줬죠 지금. 네. 자, 아직하네요. 안 준 거보다는 낫잖아요. 10년 이상이어도. 네.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10년 안 되신 분들은 애초부터 뭐 할 생각으로 산 걸로 보느냐면 그냥 투기할 생각으로 산 걸로 봐요. 그분들은. 근데 10년 넘었으면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네 뭐네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전 종전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씩에서 최대 30%까지 받을 거냐 8%씩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거냐 그건 2년 이상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뭐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받을 수 있고 이거 250만 원 해봤자 티도 안 나잖아요. 실무에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세율은 그냥 정상적으로 누진세 적용해요. 근데 우리가 다주택자가 즉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일단 불이익이 생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세율이 늘어나요. 그렇죠? 요 두 가지 혜택을 지금 못 받는다고요. 근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그때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못 받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주택 이상이다, 3주택 이상이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국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집. 그러니까 전국에 집이 두 채 이상이신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세 채 있다. 집이 세 채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근데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고 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고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집이에요. 얘를 먼저 팔아요. 얘를. 그러면 그냥 장특공제고 다 된다고요. 근데 얘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못 받고요. 기본공제는 솔직히 250이니까 해주나 마나. 그 다음에 세율은 늘어나고 그리고 집이 세 채니까 세율은 20% 추가되는 거고.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만 팔면 6월 말까지만 파면 이것도 해주고 이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6월 말까지만 팔면 그 다음에 세율은 이거 추가 안 한다고요. 요 추가하는 걸 중과세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내용 자체는 올해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뭐 도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네, 도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거든요. 그때 필요경비가 뭐가 들어가느냐면 취득가액하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그럴 때 팔 때는 매매로 팔고 살 때는 신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축한 걸 매매로 판 사람이 양도가액은 실거래로 잡았는데 취득가액도 원래 실거래로 잡아야 되거든요. 신축에서 실거래가 뭐냐면 신축비용이에요. 근데 그걸 증명 못하면 추계로 가요.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로 가는데 신축은 없어요. 신축은 매매사례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가나 아니면 환산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갔다면 나중에 쭉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나왔을 때 이 금액의 5%를 추가합니다. 이 금액의 5%를. 그래서 요 감정가나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요 금액을 가산세로 해서 추가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냐면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한해서요. 5년 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신축한 사람이 만약에 팔았다. 자, 신축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신축을 했다 또는 집을 증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 신축 비용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비용으로 신고 안 하고 감정가나 환산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이게 더 높게 잡히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신축 비용보다 얘가 더 높게 잡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경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세무서에서도 알아요. 아, 당신들이 원래 신축 비용으로 가면 이게 너무 낮게 잡히니까 세금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환산가로 가거나 감정가로 가요. 근데 5년 안에 팔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입증도 못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로 가겠다면 진짜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부러 세금을 줄이려고 이 금액으로 간 걸로 봐요. 그러면 얘가 원래 자 10억에 지었는데 이걸로 가면 15억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5억 원으로 가게 되면 5억만큼이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세금도 이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신 이 금액의 5%를 때리니까 결국에는 최종 금액은 늘어나요. 최종 금액은. 그러니까 내가 신축한 게 있는데 아직 5년 안 됐는데 이번에 팔았을 때 그러면 뭘로 신고를 해야 될까? 그냥 신축 비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감정가나 환산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에 무조건요. 요 세액의 5%가 아니에요. 가액의 5%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가액의 5%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가 15억에 지은 거예요.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5억에서 15억 빼면 얘 0 나오죠. 그래도 얘 때문에 세금 내야 돼요. 여기에 5%면 얼마예요? 7,500만 원이에요. 이거 세금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세금은 줄어들지만 가산세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최종 세금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신축하신 분들이 집을 팔려고 하거나 상가 등을 팔려고 했었을 때는 5년 안에 팔면 되도록이면 이걸로 가지 마시고 이걸로 가시고, 5년 지나서 팔 거면 얘랑 비교해서 더 높은 걸로 신고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선택이 가능하지만 5년 안에 팔면 그냥 이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작년까지는 예로 갔을 때만 적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업자들이 다 감정가를 미리 받아놔요.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 가서 감정가를 높게 받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높게 받으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히니까 세금이 적잖아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부터 얘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간다거나 환산가로 가면 그 금액에 몇 프로를 추가하도록 돼 있느냐? 5%를 추가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